젠슨왕 한국 방문. 왜 대만이 아닙니까? 왜 미국 기업들이 아닙니까? 대만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인공지능 행사에서 한국 기업만 따로 불러 포차 회동을 가졌습니다. 엔비디아 역사에 없던 일이었어요. 한국이 뭘 가졌기에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답을 이 업계에서 수십 년을 보내온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2026년 6월 1일 저녁 6시였습니다. 대만 타이페이 다항구의 좁은 골목이었어요. 검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포차 술집 앞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안주 한 접시에 4,800원짜리 포차였거든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 SK하이닉스 대표이사, LG사이언스파크 대표 부사장, 네이버 클라우드 대표, 두산과 현대차 관계자까지 30명이 넘었어요. 엔비디아가 차린 자리였습니다. 한국 기업만 따로 부른 자리였어요. 이름도 있었습니다. 코리안 파트너 나이트. 엔비디아 28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특정 나라 기업들만 컴피텍스 기간에 따로 초청한 건요. 컴피텍스 행사장에는 30여 개국 1,500개 기업이 6,000개 부스를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어요. 그 자리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반도체 기업이 딱 한 나라만 따로 불렀죠. 대만이 아니었어요. 미국도 아니었습니다. 일본도 아니었거든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그 골목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타이페이에서 반도체 취재를 한 지 26년이 됩니다. 처음에는 픽 웃음이 나왔어요. 코리안 파트너 나이트요? 옆에 서 있던 대만 기자 량했습니다. 그냥 납품업체들 저녁 산 거 아닌가요? 메모리 공급사들 모아서요. 량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발이 잠깐 굳었어요. 왜 고개를 저었을까요? 포차 안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골목 입구에 엔비디아 로고가 초록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타이페이 6월의 밤 공기가 끈적하게 몸에 달라붙었어요. 오토바이 한 대가 골목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포차 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가볍고 편한 웃음소리였습니다. 협상장이 아니라 진짜 친구 사이에서 나오는 소리 같았더라고요. 그 안에 삼성전자 부사장이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있었어요. 세계 최강 인공지능 반도체 회사 수장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안주 4,800원짜리 포차 골목에서요. 납품 행사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이 업계에서 오래 취재하다 보면 이런 자리는 많이 보죠. 친선 저녁 먹고 사진 찍고 끝나는 자리요. 그냥 기사 한 줄 쓰면 됐어요. 엔비디아 한국 파트너사와 만찬. 그걸로 됐죠. 골목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에스프레소를 시켰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 초안을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서울 주식시장 알림이었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코스피가 뛰고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LG전자도요. 포차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회사 주식이 전부 동시에 뛰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 시각이에요. 에스프레소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봤어요. 숫자를 3번 확인했습니다. 시장이 무언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요. 6월 5일 젠슨황이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타이페이에서 단 사흘이 남아 있었어요. 그 사흘 안에 기사의 방향을 잡아야 했습니다. 오래된 확신과 눈앞의 숫자 사이에서요. 포차 골목에서 새어나오던 웃음소리가 카페 안에서도 한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젠슨왕 한국 방문을 다루는 기사가 쉽게 써지지 않았어요. 젠슨왕 한국 방문이 사흘 뒤였습니다. 코리안 파트너 나이트 때문에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됐어요. 숙소로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어요. 타이페이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맞은편 건물 불빛들이 하나씩 꺼져가고 있었어요. 가방 맨 아래쪽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타이페이에 올 때마다 챙기는 수첩이거든요. 1993년부터 기사 초안을 빽빽하게 써넣은 수첩이었어요. 1993년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였어요. 기사 제목이 거기 있었습니다. 한국의 디램, 아직은 일본의 그늘 아래. 그때 저는 이 제목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1983년 한국이 처음 디램을 개발했을 때 일본 업계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히타치, 도시바, 애니시, 후지츠. 1980년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 점유율이 80%를 넘던 때였어요. 한국 점유율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존재감 자체가 없었거든요. 1993년 삼성이 디램 세계 1위에 올랐을 때 일본 업계 반응은 냉담했어요. 추격 속도는 인정한다.
하지만 원천 기술이 어디서 왔는지는 우리가 안다. 일본 현지 취재에서 직접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기사에 그대로 녹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더라고요. 속도는 창의성이 아니잖아요. 빠르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처음 만들어내는 사람과 빠르게 쫓아오는 사람은 다른 거잖아요. 이후 수십 년이 지났어요. 기사 논조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뼈대는 같았어요. 한국 반도체는 뛰어난 실행력으로 성장했지만 창의성의 원천은 미국 설계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아직도요. 냉장고 물이 다 떨어져서 1층 편의점을 다녀왔습니다. 계산대 위 모니터에서 주식 뉴스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삼성전자 숫자가 지나갔습니다. 컸어요. 물 2병을 사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웠어요. 한 모금 마셨거든요. 그제야 목이 말랐다는 걸 알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오늘 낮 기조연설 기사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젠승왕이 무대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베라 루빈 양산을 선언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베라 루빈은 인공지능 에이전트 전용으로 설계된 칩세트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시대에 맞춰 만든 반도체였어요. 그리고 그 칩에 탑재될 고대역 폭메모리 4세대 공급사 명단이 화면에 떴다는 거였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잠깐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공급사 명단이죠. 1993년과 구조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삼성이 D램 세계 1위에 올랐을 때도 납품하는 회사였어요. NEC 설계를 분석해서 만든 메모리를 갖다주는 역할이었거든요. 지금도 같은 구조잖아요.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한국이 납품하는 거요. 심장은 엔비디아 설계팀에 있는 거잖아요. 한국은 혈관 역할이고요. 기사를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줄이 걸렸어요. 젠슨왕이 무대에서 직접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라고 기조연설 도중에 직접 언급했다는 거였어요. 공급사 발표는 보통 보도자료로 내보내죠. 무대 위에서 회사 이름까지 직접 부르는 건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회사를 단순 납품사가 아니라 파트너로 규정하는 거거든요. 1993년 수첩이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젠슨왕 한국 방문까지 사흘이 남아 있었어요. 그 사흘이 이 수첩 안에 있는 결론을 흔들어 놓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건 왜일까요? 아직은 그냥 공급사였습니다. 아직은요. 젠슨왕 한국 방문까지 이틀이 남은 아침이었습니다. 타이페이 뮤직센터 앞이었어요. 6월 2일 컴피텍스 개막일이었거든요. 행사장까지 걸어가는 길에 이미 인파가 넘쳤습니다. 스타트업 티셔츠, 정장 자켓, 기자 출입증 폐찰, 타이페이 아침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었어요. 뮤직센터 유리 외관이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자들을 몇 명 마주쳤어요.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제 코리안 파트너 나이트 가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단한 자리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기조연설 시작은 오전 10시였어요. 자리를 일찍 잡았습니다. 앞줄이었거든요. 뮤직센터 내부는 서늘했어요.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무대 위 화면이 대기 중이었어요. 객석이 서서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앞자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앉았습니다. 경호원 몇 명이 함께였어요. 한국 대기업 총수가 타이페이 행사장 객석에 직접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기조연설 보러 총수가 직접 온다는 건 단순한 납품 계약 이상이라는 신호일 수 있는 거죠. 그 생각을 바로 지웠어요. 지나친 해석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이었습니다. 젠슨왕이 무대에 올라왔어요. 가죽 자켓이었습니다. 매년 컴퓨텍스마다 같은 차림이었거든요. 박수가 터졌어요. 뮤직센터 전체가 울렸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고 첫마디를 꺼냈어요. 우리 고객들은 컴퓨터를 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 공장을 짓고 싶어 하는 겁니다. 메모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공장. 단순히 반도체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인공지능 인프라 전체를 짓는 회사로 바뀐다는 선언이었어요. 기사 각도로 쓸만한 문장이었거든요. 그 다음이었습니다. 화면에 베라 루빈이 떴어요. 엔비디아가 만드는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칩세트였습니다. 베라는 중앙 처리 장치 이름이고 루빈은 그래픽 처리 장치 이름이었거든요. 이 둘을 물리적으로 결합한 종합 칩세트였어요. 인공지능 에이전트 전용으로 설계된 반도체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혼자 판단하고 움직이는 시대에 맞춘 칩이었어요.
베라루비는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공급망 영상이 나왔습니다. 대만 위탁 생산 공장에서 3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든다는 내용이었어요. 첨단 패키징 공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대역 폭메모리 4세대 공급사 명단이 떴어요.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젠슨 황이 무대에서 직접 읽었습니다. 새 회사 이름을 하나씩요.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이 멈췄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다시 목덜미에 느껴졌어요. 이 냉기가 아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납품사 이름이었어요. 마이크론은 미국 회사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한국 회사였습니다. 고대역 폭메모리 4세대를 공급하는 회사들이었거든요. 엔비디아가 설계한 칩에 메모리를 공급하는 역할이었어요. 혈관 역할이죠. 심장은 여전히 엔비디아 설계팀에 있는 겁니다. 그 구도는 1993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옆자리 기자가 말했어요. 새 회사 이름을 무대에서 직접 부른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보도자료에만 나오는데 연설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에어컨이 없어지자 타이페이 6월 열기가 바로 밀려왔습니다.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어요. 기자 메모를 다시 봤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베라루빈 고대역 폭메모리 4세대 공급사. 이걸로 기사 하나 쓰면 됐어요. 그런데 자꾸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보도자료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직접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요. 어젯밤 포차에 직접 초청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틀 뒤 서울로 날아간다는 것이요. 이 세 가지가 같은 맥락인지 아닌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복도 창밖으로 타이페이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젠슨황 한국 방문이 이틀 뒤였어요. 오후에 그 골목을 다시 찾아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닫혀있던 포차 커튼 안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이제는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기조연설이 끝나고 오후였습니다. 젠슨황 한국 방문까지 이틀이 남아 있었어요. 뮤직센터를 나왔을 때 타이페이 6월 오후 햇볕이 바로 내리꽂혔습니다. 아침보다 훨씬 강했어요. 셔츠가 등에 달라붙기 시작했거든요. 어젯밤 그 골목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낮이 되니 포차는 달랐어요. 셔터가 반쯤 올라와 있었습니다. 안에서 음식 냄새가 나왔거든요. 기름 냄새와 파 냄새가 섞인 냄새였어요. 한국 기업인들은 없었습니다. 어젯밤 자리가 흔적도 없었어요. 골목벽에 기대서 메모를 정리하는데 량이 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대만 기술 전문지 기자 슈라고 했습니다. 어젯밤 코리안 파트너 나이트 현장에 있었다고 했어요. 어젯밤에 직접 봤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골목 밖에서 2시간 기다렸거든요. 안에는 못 들어갔죠. 엔비디아 관계자들이 막았습니다. 대만 기자가 대만에서 열린 행사에서 막혔다는 거예요? 네. 쉬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건 우리 행사잖아요. 컴퓨텍스는 우리가 만든 행사입니다. 근데 우리 기자가 접근을 못했어요. 한국 관계자들만 들어갔고요. 잠깐 할 말이 없었어요. 쉬가 계속했습니다. 대만 업계에서 어제 밤새 얘기가 많았어요. 왜 한국이냐고요. 엔비디아 본사는 미국 회사잖아요. 대만에서 행사를 하면서 대만 기업 총수들은 따로 안 불렀거든요. 한국 기업들만 부른 거예요. 양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메모리 공급망 얘기니까요. 메모리 공급망이면 왜 굳이 포차예요? 쉬가 받아쳤어요. 계약 미팅이면 회의실에서 하면 되잖아요. 굳이 타이페이 서민골목 포차에서 2시간이나 한국 기업인들만 따로 모인 건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가 부품 사러 오는 거 아닌가요? 납품사들 저녁 한번 사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특별합니까? 쉬가 저를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 다시 이 골목에 왔어요? 발이 잠깐 굳었습니다.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세 사람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골목 안 포차에서 재료 손질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쇠 부딪히는 소리였거든요. 땀이 이마에서 목으로 내려왔습니다. 량이 낮게 말했어요. 시가 어젯밤 골목 밖에서 기다리다가 들은 게 있거든요. 시가 모를 줄였습니다. 젠슨 왕이 그 자리에서 한국 반도체 관계자들한테 직접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번 베라로빈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칩도 한국 회사들과 함께 개발하겠다고요. 납품 계약이 아니라 공동 개발이라고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다시 닫았어요. 확인된 얘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어요. 쉬가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한테서 나온 얘기예요. 확인은 못했죠. 납품이 아니라 공동 개발이라면 구조가 달라지는 겁니다.
혈관이 아니라 심장 쪽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바로 지웠어요. 확인되지 않은 얘기였거든요.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확인해야죠. 제가 말했어요. 쉬가 말했습니다. 젠슨 황 한국 방문이 사흘 뒤잖아요. 서울에서 확인되겠죠? 골목을 나왔습니다. 다안구대로로 들어서자 차 소리가 커졌어요. 다시 뮤직센터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볼펜을 손에 쥔 채 걸었어요. 뭔가를 써야 할 것 같은데 뭘 써야 하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납품이 아니라 공동개발, 쉬가 들었다는 그 한마디가 걸렸습니다.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확인이 되면 1993년 수첩에 쓰인 기사 제목이 달라져야 하는 거였거든요. 아직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아직은요. 전날 밤 쉬의 말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도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납품이 아니라 공동개발이라는 말이요. 6월 2일 아침이었어요. 젠슨 황 한국 방문이 이틀 앞이었거든요. 숙소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전 10시 반이었어요. 타이페이는 오전 9시 반이었거든요. 서울 증시가 열린 지 1시간 반이 지나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고 숨이 잠깐 멈췄어요. 코스피가 장중 8,874포인트를 찍고 있었습니다. 사상 최고치였어요. 삼성전자가 10.41% 올라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올라 있었어요. LG전자는 29.86%였습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였거든요. 두산로보틱스가 29.95% 뛰었어요. 네이버가 16.03% 올랐습니다. 숫자를 다시 봤어요. 또 봤습니다. 3번 봤어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2,040조 원이었습니다. 단일 종목 역대 최초로 2,000조 원을 넘긴 거였어요. 한국 주식시장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기사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증시는 원래 외부 이벤트에 과민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유명 인사 방문 하나에 주가가 들썩이는 패턴이었거든요. 방문이 끝나면 다시 내려오는 패턴이기도 했습니다. 단기 기대 심리겠죠? 이번에도 같은 패턴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정리하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2040조 원이 다시 눈에 걸렸어요. 단순 기대 심리로 이 숫자가 나오려면 시장이 이 방문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기대에도 근거가 있어야 이 규모가 나오는 거잖아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갔어요. 대형 모니터에 한국경제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말하고 있었어요. 젠슨 황 한국 방문 소식과 어제 컴퓨텍스 기조연설 여파로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화면 아래에 삼성전자 2040조 자막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로비 소파에 앉아있던 정장 차림 사람들이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발을 멈췄어요. 대만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묘하더라고요. 컴퓨텍스 한국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 네이버 부스가 나란히 있었어요. 한국어가 들리는 공간이었습니다. 부스 담당자들이 외국인들한테 영어로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SK하이닉스 부스 앞에 섰어요. 고대엽 폭매물이 4세대 실물 모형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 크기였어요. 이게 베라루빈에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세계 최강 인공지능 반도체에 공급되는 메모리였어요. 혈관 역할이었습니다. 여전히요. 그때 부스 안쪽에서 젊은 엔지니어가 나왔어요.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일본어로 먼저 말을 걸었거든요. 기자이세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보고 있다고요. 그가 다시 외국인 관람객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어로 설명하는 내용이 들렸어요. 이 칩의 구조는 저희가 처음 설계한 겁니다. 기존 세대에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2배 이상 올렸어요. 이 기술 자체가 저희 설계입니다. 납품사가 설계를 했다는 거잖아요. 부품업체가 기술을 만들었다는 거였습니다. 부스에서 나왔어요. 복도에 섰습니다. 전자제품과 냉방 공기가 섞인 냄새가 났어요. 한국관에서 나오는 냄새였거든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서울 증시 숫자가 여전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코스피 사상 최고치, 삼성전자 2040조 원, 두산로보틱스 29.95%. 숫자들이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합리화가 안 됐어요. 아무리 단기 기대 심리라고 해도 시장이 2040조 원이 나오도록 베팅한다는 건 근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를요. 오후 2시에 기자간담회가 잡혀 있었어요. 젠슨 황이 직접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는 자리였거든요. 거기서 물어보면 됐습니다. 왜 한국이냐고요. 납품이냐 공동개발이냐고요.
그 대답 하나가 나머지를 정리해 줄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더 복잡하게 만들거나요. 젠슨 황 한국 방문까지 이틀이었습니다. 그 전에 그의 입에서 직접 들어야 했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미디어 브리핑룸은 좁았어요. 흰 조명이 강했거든요. 그 사이에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세계 각국 기자들이 빼곡했어요. 일본, 독일, 미국, 대만. 앞줄에는 영상팀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천장이 낮아서인지 열기가 빠져나가질 않았어요. 젠슨 황이 들어왔습니다. 오전과 같은 가죽 자켓이었어요. 마이크 앞에 서더니 바로 질문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뒷줄이었거든요. 진행자 눈에 띄기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그래도 손을 들었어요. 높이 들었습니다. 진행자가 봤어요. 저쪽 기자님,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왜 한국입니까? 직접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 코리안 파트너 나이트, 오늘 베라루빈 공급사 지목, 그리고 이틀 뒤 젠슨 황 한국 방문까지. 대만도 아니고 미국도 아닙니다. 왜 이 시점에 한국이 이렇게 중심에 있습니까? 브리핑룸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젠슨 황이 저를 봤습니다.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생태계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칩, 디램, 과학, 로보틱스, 인공지능 공장까지 함께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그 다음이었어요. 잠깐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제조업 국가입니다. 인구 규모에는 한계가 있죠. 하지만 상상력과 창의성, 야망은 매우 위대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한국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겁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있었어요. 한국이 원한다면 저희 인공지능 개발자 컨퍼런스를 서울에서도 열 수 있습니다. 받아 적던 볼펜이 멈췄습니다. 손이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대만 행사장에서 공식 자리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컨퍼런스를 열겠다는 말은 한국을 단순 납품 시장으로 보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파트너 시장으로 본다는 뜻이었습니다. 주변에서 기자들이 빠르게 뭔가를 받아 적는 소리가 들렸어요. 키보드 치는 소리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동시에요. 자리에 앉았어요. 메모를 봤습니다. 두 가지 발언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로보틱스가 한국의 다음 협력축이라는 것, 서울에서 인공지능 컨퍼런스를 열 수 있다는 것. 납품사에게 이런 말을 하지는 않죠.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빠져나갔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마침 일본 기술 전문지 기자 다나카가 옆에 있었어요. 도쿄에서 오래 같이 취재한 사람이었거든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다나카가 먼저 말했어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의 대답, 어떻게 들었어요? 물었습니다. 다나카가 잠깐 망설였어요. 솔직히요? 불편했습니다. 일본 회사는 저 공급사 명단에 이름이 없었거든요. 베라루빈이에요. 밖으로 나왔어요. 뮤직센터 야외 테라스였습니다. 타이페이 5호 햇살이 바로 내리꽂혔어요. 눈이 찡그레졌습니다. 멀리 타이페이 101 빌딩이 보였어요. 저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셔츠가 한번 펄럭였어요.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기조연설 발언, 코리안 파트너 나이트, 브리핑 발언까지 세 가지가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하나하나는 각각 설명이 됐습니다. 납품관계 강화, 공급망 확인, 홍보 발언. 그렇게 따로 읽으면 됐어요. 그런데 셋을 같이 놓으면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납품사를 포차에 초청하지는 않죠. 납품사 이름을 무대에서 직접 부르진 않습니다. 납품사가 있는 나라에서 컨퍼런스를 열겠다고 하진 않거든요. 이 세 가지가 같은 시간 안에 동시에 나왔어요. 볼펜을 접었습니다. 납품이 아니라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인정하면 그 다음에 써야 할 기사가 달라지거든요. 1993년 수첩 제목도 달라져야 하고요. 다나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본 미디어에서 오늘 브리핑 어떻게 보도할 것 같아요? 답이 바로 왔어요. 모르겠습니다. 쓰기 불편한 기사라서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테라스 난간 쪽으로 걸어갔어요. 손을 난간 위에 올렸습니다. 타이페이 오후 열기가 금속 난간에서 손바닥으로 올라왔어요. 뜨거웠습니다. 저 아래 타이페이 거리가 보였어요. 오토바이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거든요.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아무도 위를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타이페이 오후였어요. 다나카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쓰기 불편한 기사라서요. 일본 기자도 같은 걸 느끼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불편하다는 건 사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편집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사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내일 보낼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끊었어요. 내일이면 젠슨 황 한국 방문 하루 전이었습니다. 기사를 내일 보내면 방문 전날 나가는 기사가 되는 거였어요.
방문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른 채 기사를 내보내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난간에서 손을 뗐습니다. 손바닥이 빨개져 있었어요. 숙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기사를 써야 했어요. 그런데 아직 어떤 기사를 써야 하는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납품 강화 기사인지 파트너십 전환 기사인지가 결정이 안 됐거든요. 타이페이에서 서울까지 비행기로 2시간 반이었습니다. 젠슨 황은 내일 그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어요. 기자들은 다들 서울 취재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직 타이페이에서 기사 방향을 못 잡고 있었습니다. 테라스에서 내려왔어요. 계단을 걷는데 다리가 좀 무거웠습니다. 피로였을 거예요. 아닐 수도 있었어요. 오래 믿어온 것이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할 때 느껴지는 무거움일 수도 있었거든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젠슨 황 한국 방문이 내일이었습니다. 행사장이 닫히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6월 2일 오후 5시가 넘어 있었어요. 젠슨 황 한국 방문은 내일이었습니다. 한국관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아까보다 사람이 줄어 있었거든요. 부스 담당자들이 하나씩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 부스 안쪽에 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앉아있는 분이 보였습니다. 예순이 넘어 보였어요. 정장 자켓을 입고 있었는데 팔뚝이 두꺼웠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이 박여 있었어요. 엔지니어의 손이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봤어요. 일본어로 물었습니다. 기자이세요? 그렇다고 했어요. 어느 나라요? 일본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사이가 있었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금방 끝나니까요. 빈 의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앉았어요. 이름이 김승필이었습니다. 올해 63이라고 했어요. SK 하이닉스에서 38년을 일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퇴직 후 기술 자문으로 행사에 따라왔다고 했어요. 고대역 폭메모리 4세대를 처음부터 보셨겠네요 말했습니다. 그분이 웃었어요. 처음부터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1978년 구미 전자공장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어요. 납인두로 회로기판 납땜을 하는 거였거든요. 반도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시절이었습니다. 1978년이면 한국 반도체가 사실상 없던 때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맞아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구미 공장에서 일본 설계도 보고 납땜하면서 이게 뭔지도 몰랐거든요. 월급 받으면 반은 부모님한테 보내고 나머지로 살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1981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건설 현장에 파견을 갔습니다. 전자설비 배선 일이었거든요. 낮에는 섭씨 52도였어요. 그래도 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이 멈췄어요. 그분이 계속했습니다. 1983년에 삼성이 디램 개발했을 때 일본 기술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따라잡으려면 30년은 걸릴 거라고 했거든요. 30년 후에는요? 물었습니다. 10년 만에 세계 1위가 됐죠. 그분이 말했어요. 부스 조명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준비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아들이 SK 하이닉스 고대역 폭메모리 설계팀에 있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1978년에 남의 설계도 보고 납땜하던 회사에서 아들이 세계가 못 따라오는 메모리를 직접 설계하고 있는 거잖아요. 손이 다시 멈췄습니다. 볼펜을 잡고 있던 선이요. 그게 얼마나 걸렸어요?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습니다. 46년이요. 그분이 말했어요. 46년. 납인두에서 고대역 폭메모리 설계까지. 1978년에서 2026년까지. 아버지의 손에서 아들의 손으로. 의자에서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참았습니다. 억지로요. 이 업계에서 취재하는 내내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숫자를 보고 뜨거워진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 이야기에 이렇게 눈이 뜨거워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분이 말했어요. 저는 아들한테 늘 말합니다. 우리 세대가 손으로 닦아놓은 길 위에서 네가 뛰는 거라고요. 46년의 길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한국이 처음 납인두를 잡던 해가 있었어요. 52도 사막에서 전선 배선을 하던 해가 있었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이 30년은 걸릴 거라고 웃던 해가 있었어요. 그 해들이 쌓여서 오늘 젠슨 황 한국 방문이 단순 납품 강화가 아닌 파트너십으로 불리는 이유가 됐습니다. 창의성이 없다는 건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창의성을 만들어낼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46년이라는 시간이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납인두를 쥐던 손이 있었어요. 사막 열기 속에서 전선을 잡던 손이 있었습니다. 기사에서 단 한 번도 주인공으로 쓴 적 없는 손들이었거든요.
데이터 뒤에 있었습니다. 숫자 뒤에 있었어요. 한국관 조명이 거의 다 꺼졌습니다. 김승필 씨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저도 일어섰습니다. 그분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했습니다. 그분 손이 두꺼웠어요. 나빈두를 잡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38년 뒤 세계 1위 반도체 회사 기술 자문의 손이 된 거였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한참 걸었어요.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1970년대 고미공장 납땜댐 작업대 앞에서 혹은 리아드 건설 현장 전선 더미 앞에서 혹은 그 어딘가에서 묵묵히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46년을 건너뛰어 오늘 세계 최강 인공지능 반도체 심장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됐어요. 그분들이 바로 이 나라의 저력이었습니다. 그 세대가 계셨기에 오늘이 가능했어요. 복도 구석에 멈춰 섰습니다. 창밖으로 타이페이 전역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틀렸습니다. 밤 11시가 다 됐습니다. 타이페이 숙소 방이었어요. 가방을 꾸리려고 바닥에 내려놓았거든요. 그런데 손이 안 움직였습니다. 1993년 수첩이 책상 위에 있었어요. 낮에 꺼내놓고 다시 넣지 않은 거였습니다. 펼쳤어요. 첫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디램, 아직은 일본의 그늘 아래. 이 제목을 쓰던 날이 기억났어요. 그때는 맞았습니다. 적어도 그때는요. 그런데 지금 이 제목을 보는 느낌은 달랐어요. 이번 주에 직접 본 것들이 눈앞에 지나갔습니다. 코리안 파트너 나이트. 엔비디아 28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한국 단독 행사였어요. 기조연설에서 직접 이름이 불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였습니다. 납품이 아니라 파트너로 규정된 거였어요. 코스피 장중 8,874포인트, 삼성전자 시가총액 2,040조 원. 한국 주식시장 역사상 단일 종목으로는 처음 있는 숫자였거든요. 이 숫자들이 젠슨 황 한국 방문 발표 직후에 나왔습니다. 납품사에 이런 숫자가 나오지는 않죠. 김승필 씨 손이 떠올랐어요. 1978년 고미공단 나빈두를 잡던 손이었습니다. 1981년 리아드 52도 사막에서 전선을 잡던 손이었어요. 그 손이 46년을 건너뛰어 세계 최강 인공지능 반도체 심장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의 기술 자문이 됐습니다. 그 아들이 그 메모리를 직접 설계하고 있었어요. 창의성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창의성을 키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46년이라는 시간이요. 그 시간 안에 나빈두를 잡던 손들이 있었습니다. 52도 사막에서 전선을 잡던 손들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기사에서 숫자 뒤에만 있었던 손들이었거든요. 이 어깨를 취재하는 내내 저는 한국 반도체의 결과만 봤습니다. 점유율, 출하량, 매출, 수익률이었어요. 그 숫자들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손을 본 적이 없었어요. 수첩을 닫았습니다.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밤이었지만 받았습니다. 기사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말했어요. 어떻게요?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납품 강화 기사가 아닙니다. 파트너십 전환이에요. 그리고 그 파트너십이 가능해진 건 46년 때문이고요. 편집장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물었습니다. 확실해요? 21번 들이켰어요. 오랫동안 제가 틀렸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에 전화기를 쥔 채 그대로 있었어요. 에어컨 소리만 났습니다. 타이페이 특유의 낮은 기계음이었거든요. 창문을 열었어요. 타이페이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끈적했어요. 6월 타이페이가 늘 이랬거든요. 아래로 다항고 골목이 보였습니다. 이틀 전 코리안 파트너 나이트가 열렸던 골목이었어요. 포차 불빛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젠슨왕 한국 방문은 이틀 뒤 예정이었어요. 서울 성수동에서 한국 주요 기업 총수들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삼겹살에 소맥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작년에는 치맥이었어요. 올해는 삼겹살이었습니다. 격식 없는 자리를 고른다는 게 이제는 이해가 됐어요. 협상이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자리라는 거잖아요. 포차도 그래서였습니다. 부품업체를 부르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오래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을 부르는 자리였거든요. 가방을 꾸렸습니다. 1993년 수첩을 손에 들었어요. 가방 맨 아래 깔아두던 수첩이었습니다. 오늘은 제일 위에 올렸어요. 눌리지 않도록요. 창문을 닫기 전에 골목을 한 번 더 봤습니다. 포차 불빛이 꺼졌어요.
타이페이 밤이 한층 어두워졌습니다. 어딘가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멀어지다가 사라졌거든요. 이 이야기는 반도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46년 전 나빈두를 처음 잡은 손들의 이야기였어요.